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한사랑 대전본부에서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 어서와 진짜 역사는 처음이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7강 오늘은 뉴 노멀 시대의 정신 홍익인간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면서도 미래 상생을 향한 실천 윤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구촌 새 역사의 미래를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홍익인간 문화는 황국, 배달, 당군, 조선 때부터 내려온 한민족의 원형 정신이고 또 지구촌 통일 문화를 여는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가온 지구촌 초연결 사회를 이제 가로막았던 모든 왜곡된 역사, 상극의 역사를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맡은 대한사랑 대외협력국장 최원호 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몇 분은 얼굴이 보이고 또 몇 분은 이름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사랑 역사 광복군 회원 여러분 반갑고요. 그리고 민주평통중동협의회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통을 넘어서 아프리카 중동 지역 한인의 관계자분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귀중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희들과 이렇게 함께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인연이 끝까지 이어져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분노와 각성편을 마치고 오늘 이제 행동하라 편으로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보시듯이 뉴 노멀 시대의 정신 홍익인간으로 잡아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적인 용어로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마 뉴 노멀이라는 그러한 어떤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시작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문명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구석기 혁명을 거치고 그리고 또 신석기 혁명을 거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농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근대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정보혁명을 거치고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이미 우리는 달나라에 가서 흔히 말하는 달나라에 가서 인간의 발자국을 찍고 돌아올 정도로 어떤 비약적인 과학문명의 발전까지 이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서두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과연 문명의 시대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느냐면 이 시간을 끝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저의 얘기와 함께 저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9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9월달에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우리나라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그리고 유럽의 흔히 말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상당수 한 10여 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각자의 나라에서 가장 큰 미래 위협으로 또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 위협으로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 그 제목에 보듯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럽 사람들은 여전히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를 가장 큰, 각자의 나라에서 가장 큰 스레트,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염병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일본, 한국 같은 나라는 감염병 확산을 가장 큰 각자의 나라의 위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 발표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9월 달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우리는 코로나를 제일 큰 어떤 사회 위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월 달 들어선 일이지만 2차 대유행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10,000명 이상의 그런 발생자가 하루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후변화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전에 우리나라 이제 한 경제지에 발표된 BIS 결과 보고서인데 BIS는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금융, 통화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2번의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월 달에 그린스완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 안정성 그리고 5월 달에 기후변화와 코로나19라는 두 개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스완이라는 건 뭐냐면 스완은 백조를 얘기하잖아요. 백조라는 건 말 그대로 흰 색의 어떤 새를 상징하는 건데 사실은 근 200년 동안 백조를 발견한 이후에 근 200년 동안 사람들은 백조는 말 그대로 흰색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1967년에 호주에서 블랙스완, 검은색의 백조를 발견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경제용어로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백조, 흰색 털을 가진 새만, 그 백조만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극히 확률적으로 적은 일이 발생할 때 그리고 그것은 예기치 않은 어떤 변화를 초래할 때 흔히 우리는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블랙스완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린스완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BIS에서 올해 2번의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이 그린스완을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각종 백조의 종류와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이트 스완은 말 그대로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블랙 스완이라는 것은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충격과 막대한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블랙 스완이라는 어떤 그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린스완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일을 넘어서 가지고 이 경제의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라는 이런 기후변화에 의한 금융시장의 막대한 어떤 피해를 아니면 금융시장의 붕괴까지도 도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스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BIS에서 처음으로 이 그린스완을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첫 번째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두 번째 5월 달에 낸 그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금융시장에 미칠 그런 막대한 그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온라인 역사 강좌 시간에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느냐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한국에서도 한 10여 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MBC에서 한번 방영을 했던 이 북극곰의 눈물,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10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듯이 이 북극곰이 정말로 얼음이 녹아, 빙하가 녹아가지고 사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에 처해지고 있는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면서 많은 공감과 한편으로는 어떤 생명에 대한 안쓰러움 뭐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가 10년 전에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 당시에 이 다큐를 통해서 잠시의 공감은 있었을지언정 인간들 스스로가 우리가 과연 얼마나 변화했을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한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기후변화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벌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장 참여는 못했지만 각자의 신발을 놓고 자신의 어떤 의지를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호를 보면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최근에 국회 앞에서도 이렇게 마스크 퍼포먼스를 하면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폭염, 폭우,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을 넘어서 가지고 또 중동과 아프리카, 뭐 미국 어디가 됐든 간에 지금 전 세계 인류가 78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인류에게 가장 큰 지금의 화두는 과연 뭘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살고 싶다. 지금 당장 누가 나한테 달려와서 칼을 들이미는 것도 아니고 총을 겨누는 것도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내면 속에서 아마 이 표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 정부 앞에서도 이렇게 기후 정의를 외칩니다. Climate Justice.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조금씩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10월 20일에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에 처음으로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 2003년생의 지금은 여고생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편제로 보면 이 친구가 환경운동가로서 2년 전에 이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학교 등교 거부를 하는 1인 시위를 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 그레타 툰베리. 이 친구가 이틀 전에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달라. 행동.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세계를 이끄는 리더로 불리는 나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 세계 인류 입장에서 볼 때는 악당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위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되지만 정작 경제를 위해 하고 싶은 일들을 거의 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니까 이 그레타 툰베리 이 소녀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스웨덴에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발언을 했는데 한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면을 보면 베트남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 거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것을 이 어린 소녀가 어리다고 표현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이 18세 소녀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게 또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 그래프는 지금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가로로 놨습니다. 원래는 세로로 놔야 되는데 가로로 놨습니다. 뭐냐면 이게 CO2 배출 그래프입니다. CO2 배출 그래프. 원래 인간이 안정적인 농업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수치가
270에서 2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ppm. 그런데 2016년에 이미 400 ppm을 넘어섰고 작년 5월 달에는 415 ppm을 찍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물질경제, 과연 이게 끝없는 어떤 성장을 우리는 추구를 하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어디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어디는 그래도 선방에서 0% 성장을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끝없이 성장을 지향해 나가는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어딘가의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소비자가 특정돼 있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것을 생산해내면 누군가는 소비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가 됐든 신발이 됐든 옷이 됐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산업 용제가 됐든 간에.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많은 생산품들 중에서 소비가 되지 않고 생산한 그대로 쓰레기가 되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분배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먹을 게, 이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21세기에 먹을 게 없는, 그래서 굶어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한편에서는 많죠.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분배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뿐더러 또한 우리는 무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것이 합리적인 경제 시스템이고 완벽한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 또는 인간의 무한 성장에 대한 욕망, 그것이 선택한 시스템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과연 지금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 또 정치 체제가 이것이 정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정치, 경제, 문화의 시스템일까에 대해서 지금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퓨 리서치 센터에서 어떤 그 제시어를 보여줬냐면, 여론조사를 할 때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테러, 해외 사이버 공격, 핵무기 확산, 세계 경제 상태, 빈곤, 국가나 민족 간의 갈등, 이런 제시어를 주었을 때 유럽에서는 기후변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이 아시아 쪽과 그리고 미국과 영국 같은 데에서는 이 코로나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의 어떤 전염병이 됐든 아니면 기후변화가 됐든 그 두 가지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인류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지성인들이 이것을 여론조사의 어떤 항목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 질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런 한 가지의 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거론된 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인류가 안고 있는 종합 아주 복합적인 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시작을 이 기후변화 문제를 먼저 꺼냈냐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어떤 문명의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허를 찌르는 문제였는지를 한번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홍산문화의 이해라는 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다니고 있는 인하대학교의 융합보고학과의 그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분이 한평생 이제 거의 그
우리나라 남만주 지역의 고고학 발굴을 해온 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홍산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뭐 흑룡강성, 길림성 그리고 요령성이라는 그 동북 삼성 그 지역에서 이 홍산 문화라는 것이 새롭게 발굴이 됐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정말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4대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동 지역의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이거를 인류의 소위 그 4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4대 문명과 비교해가지고 시기적으로도 훨씬 앞서고 어떤 문화적인 지표상으로도 훨씬 앞서는 그런 유물들이 발굴되는 것이 홍산 문화입니다. 그런데 저 홍산 문화의 과연 주인공이 그럼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중국 민족은 아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전문 연구가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그것이 통설로 아직 자리 잡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강단사학의 뿌리 깊은 이 밥그릇 싸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지만 사실은 이 홍산 문화를 보면 거기에 한민유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동시에 죽은 그런 그 무덤이 발굴이 됐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기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집단 죽음이 일어난 증거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저 홍산 문화가 근 몇천 년간 지속이 된 아주 발달한 문화인데 특히 우리가 이제 인류의 그 문명의 단위를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석기, 신석기, 또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사실은 저 홍산 문화는 아주 특이하게 돌을 아주 잘 다루는 민족이 돌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옥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상징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부여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 청동기가 아니라 그 사이에 옥기라는 시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 아주 발달했던 홍산 문화가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 아주 한순간에 저 홍산 문화가 멸망을 하는 그런 어떤 표시들이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홍산 문화가 사라져버려요. 그 아주 발달했던 홍산 문화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런 집단 죽음의 어떤 상황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기후변화더라.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면 온도가 상승하든 아니면 몇 도가 떨어지든 평균 기온이 좀 떨어지면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북방 그쪽은 한반도보다도 위도가 높다 보니까 날씨가 평균 기온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 특히 몇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거리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 문제. 이 난방 문제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에너지, 난방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단장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가을로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찬바람이 막 불거든요. 오늘도 지금 한국 날씨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두꺼운 옷을 입게 되고 그걸 입지 않으면 당장 감기에 걸리죠. 근데 오늘날의 감기는 물론 약을 먹고 쉬면 낫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감기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감기일까? 그럼 단순히 기온의
변화만을 통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고대인들입니다. 그만큼 이 기후변화가 고대인들에게 상당히 큰 위협이었고 그것이 질병의 요인이지만 사실 이것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가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퓨 리서치 센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시어를 제시했듯이 그런 어떤 질병 문제 또 기후 문제 나머지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 경제 시스템상의 문제 또는 어떤 정치 권력의 알력 문제, 민족 간의 갈등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한민 유적에 있는 유적이 한 1000km 떨어져 있는 이 중국의 중원 문화 속에서도 그게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 홍산 문화만의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아니고 거의 공통적으로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문명의 단절이 일순간에 벌어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근 1000km 떨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동시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면 바로 이 기후변화와 질병의 문제가 상당히 밀접한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완전히 생태의 위기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위기다. 자연계가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병든 거예요. 하늘과 땅. 인간 삶의 어떤 바탕이 되고 모체가 되는 하늘 땅이 병들었다. 이게 생태 위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생태 위기라는 건 자연이 병들고 하늘 땅이 병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위기를 유발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한편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동시에 좋은 기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벌려온 이 많은 과학 문명의 발전을 통한 인간의 그 오만과 독선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초래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 왜 제가 오늘 홍익인간을 얘기하는 시간에 이 문제들을 먼저 얘기하냐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두 사람의 물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모두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종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 동방 한국 땅에 160년 전에 경주 용담이라는 곳에서 이 수훈 최재우라는 분이 뭐를 얘기했냐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안일런가 동학을 창도한 160년 전에 우리 동방 한국의 역사 속에서 9,000년의 맥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동방 한국의 정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구도의 과정을 거쳤던 이 최수훈이라는 분이 깨달음을 통해서 정리한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용담유사입니다. 이 용담유사에 보면 12제국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세계가 괴질 운수를 맞이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질병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개벽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어떤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개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 그대로 지금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 복합적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순히 한두 개의 처방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게 변해야 된다. 트럼프가 좋은 정책을 하나 펴낸다고 해서 이 위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했는데 다시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탄소를 좀 줄여볼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아주 심각한 그 경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괴질 운수가 올 때 왜 오늘날과 같이 21세기에 이 초반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인류에게 닥쳤을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는 과연 뭘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인간들이여 제발 눈을 한번 돌려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어떤 근본을 한번 되돌아봐라. 과연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역사를 영위해 와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과연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들이, 너희 인간들이 과연 좀 더 편안한 경제생활, 좀 더 풍요로운 경제생활,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권력, 아니면 누구보다 좀 더 나은 명예,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과연 인간이냐? 근본을 돌아보라는 거죠. 다시 개벽이라는 건 완전히 모든 것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뒤집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160년 전에 선포된 동학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160년 전에 선포된 이 동학의 메시지가 오늘날 160년 이후에 오늘의 우리에게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사랑에서 국왕의 역사 강좌를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역사가 너무 철저하게 파괴되고 왜곡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를 한 이유도, 그리고 환단곡이라는 정말로 소중한 책이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가지고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끔 주어진 이 기적 같은 선물을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진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눈뜨자고 각성을 외쳤던 이유도 결국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역사 공부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지고 그 속에서 진정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그냥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잘난 민족이었는데 한순간 좀 매국노 같은 선조들 몇이 나라를 팔아먹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얘기만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슨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분노심은 결코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데 모든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각성하고 행동할 때 결국은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사는 결국은 현실이거든요. 역사는 현실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종합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작용하는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어떤 걸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트럼프가 외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신, 미국 우선주의, 그게 과연 이 세계 78억 인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인류라는 공동체의 이 배를 난파 없이 상륙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만세 일계를 주장하는 일본의 천황민주주의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과 같이 성공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과연 78억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이분이야말로 바로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찾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글씨를 쓰신 분입니다. 홍익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글씨를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서예 조예가 깊은 분이라면 아마 이 글씨체를 보면 아, 저거 누가 쓰신 거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씨체를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상당히 획을 그을 때 이렇게 막 떨린다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바로 이게 그 유명한 떨림체의 창시자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1938년에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으셔가지고 그 이후에 글씨를 쓸 때는 항상 이렇게 글씨체가 떨렸다고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홍익인간 김구 선생님의 글씨체를 보여드리냐면 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대한사랑 역사 광복군 여러분, 그리고 지금 참여하고 계신, 랜선으로 참여하고 계신 중동 지역의 많은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아름다운 나라. 그런데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김전배 회장님께서 지난 강의까지 듣고 여러분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환단곡이 80권을 구입을 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시기로 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단고기에 보면 뒤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진선미라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참되다는 참진짜의 의미가 뭔지, 책할 선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름다움의 진짜 의미가 뭔지에 대한 진선미에 대한 철학 정신이 거기 환단고기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나라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나라다. 그 문화의 힘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홍익인간이라는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인 홍익인간 속에서 진정한 어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정신을 이 네 글자 속에서 한번 발견하신 적이 또는 잠깐이라도 한번 그 마음이 갔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건국정신을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 정도 아주 상투적인 해석으로만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건국정신을 얘기하고 우리의 국조 단군에 대해서 얘기하고 배달을 얘기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 미국의 어떤 미국을 독립시킨 워싱턴의 철학을 얘기하면 뭔가 좀 근사해 보이고 우리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을 얘기하면 그 고리타분한 청국장 냄새 나는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뇌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약간의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백범 김구 선생은 이미 70여 년 전에 바로 홍익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에 새로운 어떤 문화 강국을 꿈꾸는 그 이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게오르기라는 그 유명한 신부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미래 21세기의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분을 소환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뭐 25시의 저자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이 게오록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나갈 21세기의 지도 사상이라는 설을 갈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사랑의 창립 과정에 많은 그 힘을 써줬던 이홍범이라는 분, 이홍범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예전에 오바마 정부의 키친 캐비넷,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키친 캐비넷의 명예장관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고조선의 홍익인간 사상은 갈등의 증폭으로 점철된 현대 문명을 구원할 희망의 철학이다. 희망의 철학.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아시안 밀레네리언이즘,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의 새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것인가? 이상주의, 미래의 어떤 그 비전을 찾아보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이홍범 박사는 홍익인간, 이 우리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그 지도 이념이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이만열이라는 이 교수가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를 했던 양반인데 이 양반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이 지금 세계에 내놓을 것은 현대자동차, 삼성 TV가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과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발견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 또 LG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에 탑 100 중에 다 들어가죠. 100위 안에 다 들어가는, 그래도 우리가 자랑스럽죠. 한국전쟁이라는 그런 민족상전의 그 비극을 이겨내고 불과 70여 년 만에 사실은 전 세계 10의 국가 안에 드는 그런 경제발전을 이루어냈고 또 민주화를 이뤄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국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선진국가를 바라보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쫓아가는 그런 팔로워 국가에서 이제는 우리가 리드해 나가는 그런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렇게 모방을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철학을 제시하고 사상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세계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인이 좀 그럴 수 있는 나라구나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저는 좀 우리 역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바로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홍익인간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 처음 등장하는 거는 1281년에 지어진 이 삼국유사 고조선에 등장하는데 이 삼국유사 고조선은 앞에서 이제 얘기할 때 강의를 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보면 이 삼국유사는 위서라는 책을 인용을 해서 그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곡이라는 사설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련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우리 역사를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노란 글씨만 좀 볼까요?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이 고조선 조를 보면서 단군조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이 고조선 조를 정확히 보면 유심히 보면 고조선 이전에 환국의 존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국 시절에 서자 황흥이 있어서 자주 천하의 뜻을 두어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였으니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사무이태벌을 바라보면서 가히 홍익인간할 수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역사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익인간 사상은 단군조선의 건국 이념이 아니라
아니라 보세요. 환국 말에 환웅이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념은 사실은 환국 시절부터 있었던 건국 정신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단군 조선의 건국 이념이 아니라 환국으로부터 전래된 통치 정신이었다.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전수를 해서 가서 다스려라. 그래서 웅이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와서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위지 신시다. 여기에서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할 거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환웅천왕인데 이 천부인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 왜 도시 이름을 신이라는 신자를 붙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을 인간의 360여사 일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서가 짧지만 남아있는 게 짧지만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실마리를 다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풍백과 우사와 운사라는 게 등장할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바람풍자에다가 맞백자를 붙였을까? 가장 으뜸된다는 뜻이죠. 왜 바람이 가장 으뜸될까? 그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후 문제예요. 기후 문제. 지금과 같은 이런 난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기후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우리 동이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선선자, 사람인자. 그건 뭐냐면 이 동방 사람들은 보니까 동이족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살더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를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정도 되면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 따뜻한 봄 이쪽이 되면 남쪽에서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면 지금은 몸을 추스려야 될 때, 지금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될 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곡, 주명, 주병, 왜 인간 360여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곡식곡자냐? 먹거리 문제예요. 먹거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곡이 있는 거고 주명, 주병. 결국은 에너지 문제, 그게 안 되면 병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병이 걸려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통치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의 방향을 읽어가지고 지금은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릴 때구나.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되는 때고 조금 이게 지나면 뭐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얘기를 해줘가지고 백성들이 이 때를 잘 알아가지고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통치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왕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쭉 얘기가 돼가지고 뭐 옛날 이제 뭐 흔히 단군 신화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참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곰은 트랜스포머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한 25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그 인문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곳인가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은 단군은 뭐 신화가 아니고 진짜 역사 이야기라는 걸 알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소위 주위에서 이 민족사학을 하는 사람들을 국봉이다, 국수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진짜 요 두 가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주체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는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 역사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왜 남이 또는 남들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면 남들한테 욕먹지 않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역사를 서술한다고 해서 주변의 이웃 국가에게 그것이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이지. 우리가 언제 자기중심적인 꼰대 노릇을 하는 그런 역사 해석을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밝혀지는 그런 여러 고고학적인 발굴들, 우리가 남아있는 문헌 사료들이 정말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몇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역사 연구가 중국과 같이 문헌 사료 연구가 활발하진 않지만 2010년 이후로는 근 10년간은 정말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유적과 유물, 유구 발굴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해석들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많지 않은 문헌 사료와 더불어서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을 같이 결합해서 볼 때 역사의 진실을,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반드시 우리는 주체적 사관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홍익인간과 멀어졌지만 우리는 이 홍익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새롭게 눈 떠야 된다. 다행히 우리가 이 환단곡이라는 것을 기적적으로 선물 받으면서 이 환단곡 속에서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의 그 본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의 출원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곡에 보면 이 환단고기도 단순히 그냥 우리 역사를 밝혀놓은 책으로 알고 계시지만 환단고기를 편찬하신 개연수 선생님께서 법례에서 이런 얘기를 적고 있어요. 환단고기는 자아인간, 모든 인간들의 자아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로 꽉 차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문화의 이념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인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 역사서는 단순히 우리 8,500만 한국인 결애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사실은 78억 현재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사실은 이 환단고기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편찬하신 이 개연수라는 분은 이름도 모르겠지만 이분이야말로 위대한 역사가요 철학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책 받아서 보시면 반드시 이분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분이 호를 운초라고 썼어요. 운초. 왜? 구름 운자에 나무꾼 초자예요. 이 당시 1864년에서 1920년까지 우리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분은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구름과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정말로 나무꾼과 같이 이름 없이 살다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살다가 가겠다는 그 뜻이 저 운초라는 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펴낸 책이 환단곡입니다. 그 환단곡이 속에 이 78억 인류의 희망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환단곡이 속에 보면 있는 인류를 끌어갈 천부경과 삼일신고라는 이 책들이야말로 환단곡 속에 들어있는 이 경전들이야말로 낭가의 대학 중용이다. 유가의 사서삼경이 있다면 정말로 이 화랑정신, 국자랑정신의 이 사서삼경이야말로 천부경과 삼일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천재 환국 때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부경이 왜 중요하냐면 홍익인간 정신을 알려면 이 천부경이라는 이 경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천부경.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천부경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본 분이 유명한 서양 철학자인 하이데거라는 분이에요. 독일의 하이데거. 무철학을 얘기한 사람. 왜 존재자는 존재하고 도대체 무가 아닌가? 이 무사상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형이상학의 근본적 질문을 던지면서 이 무에 대한 연구로 현대 철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서울대 철학과 박종원 교수를 초대를 해가지고 천부경을 좀 설명을 해달라. 내가 한평생 연구한 무철학이라는 게 한국에서 나온 천부경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좀 그걸 좀 듣고 싶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서울대 잘 나가던 박종홍 철학교수라는 분이 한마디도 설명을 못하고 뒤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서 그거를 회고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거에 대해서 가치를 안 둬요. 오히려 서양에서 한국에서 나오는 뭔가가 가치가 있다는 걸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부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천부경에 대해서 이 천부라는 뜻은 이 천은 물론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 천은 하늘, 하느님 또는 동양의 표현으로 하는 상제 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 이런 걸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부라는 것은 부호, 영어로는 코드, 부호 또는 증표 또는 명령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부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 말씀책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책. 기독교에 성경이 있죠? 또 불교에 불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2500년 전, 2000년 전에 나온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부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환구구전지서 9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하느님 말씀책이 천부경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천부경? 아, 우리나라에 하느님 말씀책이 전해 내려와? 근데 이미 9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이 상제님의 말씀책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 뭔가 한번 볼까요? 이게 간단해요.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1자. 하느님 말씀책이 81자야? 이 81자의 글 속에서 우리나라의 우리 동방 한국에 이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담겨 있어요. 81자 속에. 이 81자 속에 숫자가 31자예요. 숫자가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31자예요. 그 중에 1자가 11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자가 문자예요. 다른 한문 문자. 그러니까 81자 아주 간단하죠. 9981. 우리 구구단 외우잖아요. 9981. 그런데 이 천부경을 보면 크게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상경과 중경과 하경. 저 상경은 이 우주가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느냐를 이 상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경은 뭐냐면 이 우주가 벌어져 가지고 이 지구라는 생명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지구가 시스템화 되어서 여기에서 생명을 배태해 가지고 이렇게 낳고 길러가고 있느냐 하는 게 이 중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경은 이 우주가 탄생하고 그 속에서 지구라는 결정체가 만들어지고 그 지구 속에 수많은 생명체가 탄생했는데 그 중에 많은 생명의 대표되는 이 인간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얘기할게요. 첫 구절이 일시무시일입니다. 하나는 비롯함인데 무에서 비롯한 하나다. 물론 이건 끊어있는 데에 따라서 무수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해석을 근본적으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비롯함이 있죠. 시작하는 게 있어요. 시작.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 1. 그런데 그 1이 우리가 더하기 하는 1, 2, 3, 4, 5에 셈수를 하는 일의 정신을 넘어서 가지고 이 일에 담긴 인문학적인 정신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국가와 민족과 인종과 또 빈부, 예? 또 권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하고 구별을 짓지만 그것같이 어리석은 게 없다. 왜? 인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는 하나다 말이죠. 하나. 그리고 그것은 무에서 비롯된 하나다. 이 무라는 것이 뭐 영국의 뭐 폴 디렉이라는 사람은 진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뭐 누구는 살아있는 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그 속에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태한 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에서 비롯한 하나인데 이 일과 무의 관계를 이거는 철학적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상이 엄청나게 깊고 오묘해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해냅니다. 글자 한두 글자에서 다 설명을 해내요. 이게 서양의 과학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에 많이 발표돼가지고 야 그런 이론이 나왔어 하지만 이미 우리는 9,000년 전부터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왔던 우리 동방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별심과 차별심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야 되고 용변, 부동본 결국은 이 세상은 만들어져 가지고 역사가 진행돼 나왔죠. 역사가 진행돼 나왔어요. 그게 용자예요. 모든 것은 이 변화에 나가거든요. 변화에 나가는데 그 작용이 변해가지고 결국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부동의 본이 되는 걸 지향을 한다는 뜻이에요. 부동의 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뿌리를 내린 본체가 되는 거. 그게 이 천부경의 정신입니다. 인간이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어떤 삶의 목적이 이 5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 기회를 별도로 마련해서 그때는 천부경만 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정말로 기가 막힌 어떤 깨달음들이 담겨 있는 게 이 천부경이다. 그리고 본심 본태양. 그런데 결국은 근본은 마음이란 말이죠. 결국은 인간이 이 마음자리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태양을 본받았단 말이죠. 태양. 이 태양이 해를 뜻하기도 하지만 양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가장 순수한 기운, 그걸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양인데 가장 작으면서도 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태양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 삶에 아까 제가 생태 위기를 얘기했는데 인간 삶의 터전인 이 하늘과 땅, 이 자연의 뜻을 관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일이 되는 데 있어요. 어떤 일? 천지의 뜻에 관통한 일. 이 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방에서는 클태자를 붙여서 태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일. 그런데 바로 저 천부경의 정신을 우리나라 단군조선 시대에 47분이 계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47분 중에 11번째 단군이 이름이 뭐냐면 도해단군이에요. 그 도해단군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연표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뭐고 땅은 뭔지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하늘은 현묵으로 아주 장대한데 그 도는 아주 넓어서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래서 참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땅은 축장으로 위대한다.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만물을 길러내잖아요. 어머니의 정신으로 길러내거든요. 하늘이 아버지의 정신이라면 땅은 어머니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도는 그 하늘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본받아서 원만하다. 그래서 그 일은 부지런히 생명을 길러내는 데 있어요. 근일. 그 인간은 뭐냐? 지능으로 위대하단 말이죠.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일에 임하는 도는 이 선택의 문제, 택. 인간은 항상 역사 속에서 선택, 초이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겠죠, 결과물이.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협일이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일신강충, 이 일신이라는 것은 그냥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교의 어떤 불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일신은 우리 동방의 어떤 신관으로는 아주 우주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는 그 신성을 일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일신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또 주제자로서의 일신도 얘기합니다. 그게 다 담겨 있는데 그 일신으로부터 우리는 속마음을 내려받았다. 신으로부터 속마음을 내려받았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속마음을 내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광명에 통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밝은 존재예요. 그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교화해가지고 홍익인간의 세상을 열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하늘과 땅의 뜻을 이루는 자가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다 하는 것을 바로 연표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미 4,000년 전에 기독교, 불교, 유교 그게 다 2,000년, 3,000년 전에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 1,000년 앞서서 단군조선 시대에 우리 도해단군께서 국민교육 헌장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제세이화해서 홍익인간하라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협동정신과 공동체 정신이다. 협력을 해야 돼요. 인간은 협력을 해야 돼요. 아까 BIS 제가 국제결제은행 보고서를 인용을 했지만 거기서도 해답이 뭐냐면 결과 보고서의 해답이 각 나라의 은행마다 협조를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결과 보고서를 내도. 근데 그게 이미 4,000년 전에 우리 단군조선의 도해단군께서는 천부경의 정신을 이렇게 협일이라는 단 두 글자로 정리를 해놓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이 인간의 어떤 일에 임하는 자세를 아주 단순하게 두 글자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까? 올해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사다난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 것 같죠. 그렇지만 올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기생충 영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싹 쓸은 해입니다. 근데 그때 이 나무 주연상을 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조커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호아킨 피닉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이 중계방송을 보면서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너무 확 빨려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기억나가지고 꼭 한번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상 소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단일한 국가, 단일한 민족, 인종, 젠더라는 믿음, 그래서 다른 종을 이용하고 통제하면서도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그런 면책받고 있는 지배할 권리가 있는 단일한 종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 영화 배우가요, 수상소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은 정말로 각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한국인도 한국인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면서 인류라는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개인적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기에 모든 느낄 수 있는 존재와 환경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창조하고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을 가져야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선도국가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국수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조금만 얘기를 들어보셔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문화 DNA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K방역이라는 그런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정부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노예근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홍익인간 정신에 대한 그런 정신으로 문화 유전적인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인용했던 이 페스트라이시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이분이 더 잘 얘기를 해요. 홍익인간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은 가치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사회, 국가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것과 같이 잘 정의한 홍익인간의 내용을 제대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환단곡이 이 책을
30년에 걸쳐서 완역해내신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라는 분은 이 홍익인간이야말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런 어떤 행동주의의 어떤 이념을 넘어서 가지고 인간의 궁극적인 인간상이라는 표현을 정의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 정의를 보고 참 많은 그런 어떤 깨달음과 희열을 느꼈어요. 야, 그렇지. 내가 홍익하는 인간이 돼야지. 홍익하는 인간. 그럼 그 홍익하는 인간이 뭘까요? 마음을 바로 세워서 깊은 어둠을 깨고 나와서 이 본래 인간의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이 광명을 다시 드러내는 인간.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게 홍익 아닐까요? 이 말의 구체적인 실천이 상생입니다. 상생. 근 20년 전부터 우리가 상생 떠들고 있잖아요. 그냥 상생.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윈윈. 이게 아니고 이 상생은 서로 살려내는 거예요. 서로를 봐야 돼요. 서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여야 되죠. 국가도 함께여야 되고 민족도 함께여야 되고 그렇죠? 남성과 여성도 함께여야 됩니다. 어디에 차별이 있고 그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서로를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우리는 살림, 우리나라 말에 살림이라는 말이 참 재밌잖아요. 서로 살리는 정신. 예? 이게 바로 저는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보는데 저는 홍익인간 할 때 널리 크게 이롭게 하라. 뭐를? 인간을. 근데 저는 이 원래 한문에서 다른 사람을 표현할 때는 사람인자 하나만 가지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여기에 사이간자가 붙었을까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천지의 관계를 이롭게 해야 돼요. 이 천지가 뭡니까?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문가들이 많은 칼럼을 쓰는데 제 기억에 남는 칼럼이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로움. 자연으로 눈을 돌리게 했다. 그렇죠?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더 좋아졌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갖게끔 해준 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앞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1세기가 과연 문명의 시대인가라는 얘기를 던졌을까요? 정말로 요즘과 같이 돈만 있으면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천국 같은 세상이지 뭐. 예?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놀러 가고. 정말로 남태평양에 정말로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 섬에 가가지고 예? 휴가를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가고 싶은데 뭐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 아니에요? 정말로 우주도 갈 수 있는 세상인데 돈만 있으면. 근데 진짜 그게 문명 사회입니까? 문명 시대입니까? 저는 이 환단고기 책 제일 첫 사서인 삼성기 상에 이 구절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환건국 최고. 오환건국 최고. 나오자 우리오자. 아이라는 단수도 되고 우이라는 복수도 됩니다. 우리 환의 나라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이 환국을 얘기를 해요. 아까 삼국유사의 석유 환국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글자에다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4000년 전 이전에 우리 상고사를 꾸려왔던 환국배달 조선의 이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환한 사람이다. 예? 환한 사람이다. 환한 사람이 아니라 환한. 예? 환한 사람이다. 아주 밝은 사람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외형적으로 스킨로션을 잘 발라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 그게 환한 사람 아니에요? 이미 9천여 년 전에 이 역사를 창업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환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럼 과연 9천년 전의 사람이 문명의 사람이 문명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아직도 나는 조금의 돈을 더 벌고 싶고, 나는 조금의 권력을 더 가지고 싶고, 나는 남으로부터 조금의 명예를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연 문명화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근본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사랑은 단순히 역사 광복을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대한사랑이야말로 이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이 환단의 광명을 이 인간 역사 속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웅원한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 환단의 광명을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 각자의 광명으로 이화시키고자 하는 게 한입니다. 우리 국호의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호의 의미가 바로 천지의 광명을 실현하는 국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나왔고 그 정신 중에 하나가 홍익인간이다. 지금 이 자리에 국내외 우리 대한역사강복분도 참여하시지만 중동과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 750만 우리 재외 동포들이 정말로 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얼마나 자의든 타의든 간에 특히 우리 근현대사 과정 속에서 나라가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 아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됐던 분들도 계시고 또 산업화 과정 속에서 특히 중동에 계신 분들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옛날에 현숙이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로 감정이 울먹울먹 했던 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진짜. 왜? 그분들이야말로 경계에 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계를 짓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허물고 정말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먼저 실천하신 분들, 그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에 계신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계신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정말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n분의 1 역할을 하자. (8,500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인이 새 세상을 열어가려면요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한 분이 자신의 역할을 해주실 때 세상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1월 15일 개천문화,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주십시오. 랜선으로 꼭 참석해 주세요. 이날 전 세계 1억 한류팬과 더불어서 8,500만 우리 대한 결애들이 우리의 개천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날, 정말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보다 좀 얘기가 길어져서 20분 정도 초과를 했지만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정말 그 국내 지부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대한사랑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중동,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 유럽에서 보고 계신 우리 재외 동포 여러분,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돼가지고 경제력 또는 뭐 군사력, 어떤 강압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김구 선생께서 노래했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돼서 정말로 78억 인류를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가운데 인류라는 공동 보편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의 국가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소망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힘을 합하면 그런 세상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질문이 있으신 분에게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열성적인 강연 아까 처음에 홍익인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연 시간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꼭 그런 시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세상이 지금 글로벌화, 즉 세계화가 되면서 그 국경이 무너지는 소위 바운드리레스 이렇게 그런 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미 그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이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셋업을 했을 때 이 세상의 움직임의 어떤 흐름조차 이미 계산에 넣으셨던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그 세계화의 시대에 홍익인간과 또 천부경에 나오는 그런 사상적 배경을 이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에서 잠시 인용을 했지만 하이데거 같은 분이 왜 이 천부경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그게 1920년에 전병훈이라는 분이 정신차 통편이라는 책에 전문을 실으면서 국경에서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아마 전 세계 도서관으로 보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 책을 이제 접해서 읽으면서 야, 이 천부경의 정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근본 자양분이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론 지금 국내 학계에서 천부경에 대한 연구문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천부경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진술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것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한사랑에서도 지금 상생문화 연구소가 됐던 이런 학술 지원을 하면서 천부경 연구를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일 이 행사 때도 아마 천부경에 대한 그런 어떤 진면모를 조금은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제가 사실 이 행사 전체를 지금 총괄 기획을 하고 지금 연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참석을 하시면 정말로 2-3시간 동안 아주 신명나고 흥나는 그런 축제장 속에서 정말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 천부경에 대해서 그리고 천부경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삼일신고, 참전개경, 그리고 홍범구주 뭐 이런 대표적인 아주 짧지만 모든 그 진액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근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역사 왜곡이 너무 많이 돼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그 모든 문화의 원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한사랑이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서 이제
만나는 분마다 또 통화하는 분마다 야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고 좀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한다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는 좋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한 분만 더 받고 끝낼까요?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북유럽 협의회 거기 국가교섭 이기자입니다. 제가 이동 중이어서 잠깐 귀하신 강연을 마쳤습니다. 홍익 간의 이념과 정신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생성된 시기와 또 역사, 배경, 세계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독일 동포들과 또는 독일 현지인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 중에 이제 다 설명이 됐던 부분인데 큰 틀에서는 됐던 놓치셔가지고 아마 질문하신 것 같고 얘기 드린 대로 저 홍익인간 정신은 삼국유사 고조선주에서 설명했듯이 단군조선의 건국 이념이 아니고 한국 시절부터 전래되어 온 전래국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환국의 마지막 환인 천재께서 새로운 나라 신시 배달을 여는 환웅처럼 함께 이 홍익인간 정신을 제대로 또 실천할 만한 곳을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전수를 하고 그 역사 개척을 향해서 또 동방으로 개척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환국이라는 것이 배달 이전에 있었던 환국이 단순히 우리 한국인의 그 역사의 고향일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 78억 모든 인류 또 인간 그 국가의 어떤 시원 문명이 됐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는 그 문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원초가 됐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근데 그 수메르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 자신들은 지금 중동 지역의 토착민족이 아니고 천산을 넘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또 60진법을 썼고 우리와 같이 말에 조사가 붙죠. 네? 그런 조사를 붙이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중앙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처음 태동이 됐던 환국으로부터의 어떤 연관성을 연구를 해볼 그런 어떤 그 부분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동방 문명이 됐든 서방 문명이 됐든 간에 그 근원은 사실 하나거든요. 그게 아까 천부경에서 얘기했던 일시예요. 하나는 비롯합니다. 모든 비롯함은 그 하나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를 이제 찾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바운더리스를 얘기하셨지만 경계가 없어지지만 사실은 경계가 없는 속에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의 세계는 다양성을 인정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이상으로 그럼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또 뵙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덕언니. 오늘 강의가 길었지만 우리 한국인의 한국인은 누구인가? 또 한국인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태동되었고 또 지구촌에 앞으로 어떤 문명을 열어나갈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120분 동안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전해주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익인간을 외치신 우리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강의도 이 행동하라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내일은 대한사상과 근대 역사의 출발 동학에 대해서 이 동방의 가르침, 그 역사를 이끌어온 그 정신이 뭔가 그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내일 강의를 가지고요.
그리고 모레는 마무리 시간입니다. 한류 문화에 대해서 또 준비된 강사에 의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구촌 세계 문화를 여는 어떤 중대한 어떤 메시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지구촌 중동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들과 유럽에 계신 분들,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한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국내 대한사랑 모든 회원들께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원래는 모레 강의가 있던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내일 강의가 마치고 목요일 날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상 내일하고 토요일 스트레이트로 해서 이번에 그 9강으로 이루어진 강의가 이렇게 일단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8시 그리고 모레 저녁 토요일 8시 해서 한국 시간으로 해서 이 역사특강 가을맞이 역사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